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줄리우스 마아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양 정상은 경제와 농업, 교육 분야 등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오는 7월부터 고난도 수술인 신장 이식술과도 인상해 필수 의료보상 강화에 속도를 냅니다.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에서 30시간으로 단축하게 됩니다. 지난달 광공업, 서비스업 등 생산이 늘면서 전체 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관련한 공식 회의가 열립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줄리우스 마아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시에라리온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와 농업,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줄리우스 마아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이 지난해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이후 약 8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비오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겁니다. 두 정상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참고해 만들어진 시에라리온 중기 국가 발전 계획 이행에 양국 협력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비오 대통령은 그간 개발 협력 사업을 통해 시에라리온의 경제 사회 발전에 우리나라가 기여해준 데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미래 세대 간 교류가 계속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경제와 농업,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무역 투자 촉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교역과 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지난해 시에라리온이 K 라이스벨트 사업에 참여하는 등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한 겁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두 국가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제 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에라리온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아프리카 25개 나라 정상들과 연쇄회담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다음 달 4일부터 이틀 동안 한 아프리카 서울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유리 기자, 이렇게 아프리카를 상대로 우리나라가 다자 정상회의를 여는 것, 이번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으로 의미가 남다릅니다. 아프리카 48개국 가까이가 참석하고 이 가운데 25개국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추진해 왔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11월 아프리카의 밤 행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그 계획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함께 만드는 미래입니다. 이 주제를 한 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삼아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 이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이 김태효 차장의 브리핑에서도 아프리카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언급이 됐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아프리카가 왜 중요한 겁니까?
네, 아프리카 대륙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위기에 봉착한 우리나라와 상반되는 부분이죠. 특히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로 꼽히죠. 게다가 전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럼 코발트와 같은 미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 등 전략 산업의 핵심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안보 의제를 주도하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도 수행하고 있죠. 아프리카는 유엔에서 어느 대륙보다 많은 54표를 행사할 수 있는 대륙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 의제 가운데 약 40%가 아프리카와 관련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활동에 있어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 중국 같은 주요국들은 이미 아프리카와 정상급 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의 초대를 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참석 의사를 흔쾌히 표명을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와의 협력에 대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기대감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기대되는 성과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동반 성장을 위한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문서들을 채택하여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또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마다 산업 수준이나 경제 격차 등을 감안해서 농업, 수산업 등 분야별로 맞춤형 협력을 추진하고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청년들을 함께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아프리카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우리의 선진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사업도 확대할 방침이고요. 글로벌 팬데믹 등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뉴스 리포트로 전해드렸듯이 오늘 시에라리온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일정들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다음 달 2일 일요일에는 탄자니아, 에티오피아와 각각 오찬, 만찬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4일부터 본격 정상회의가 개최되면서 정상회의는 오전부터 오후 세션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5일에는 한 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립니다. 이날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 주재국인 모리타니아와도 오찬 회담을 가질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 간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연속 근무를 줄이는 시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아울러 고난도 수술인 신장 이식의 수가를 오는 7월부터 인상하는 등 필수 의료 보상 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의 근무 시간은 지난 2016년 주당 평균 92시간에서 2022년 77.7시간으로 줄었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과중한 수준입니다. 실제 유럽은 전공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을 48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6시간마다 30분 휴식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인식 아래 전공의 연속 근무 상한을 현행 36시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단축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근무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들이 이전과 확실히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며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련 환경 혁신을 위한 정책 파트너인 전공의 여러분들은 조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하여 전공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개혁의 중요한 축인 필수 의료에 대한 합당한 보상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고위험 신생아, 4월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에 이어 오는 7월부터는 난이도가 높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저평가된 신장이식 수술 수가를 세분화해
최대 186%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는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다음 달부터 큰 싸움에 나서겠다는 의사협회에 대해선 더 이상의 집단 행동은 무의미하다고 응수했습니다. 다 아시지만 이제 25학년도 그 입학 정원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집단 휴진이라든 이런 어떤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이 집단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표와 방향은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논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특위 산하에 의료진이 50% 이상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인 만큼 이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설명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교육부가 내년 의대 증원이 반영된 대입 전형 세부 내용을 확정한 가운데 각 대학의 모집 요강 공개와 학칙 개정 등 필요한 행정 절차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총 4,69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내년 의과대학 신입생이 늘어나는 32개 대학들이 모집 요강을 공개하고 관련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내년 대입 시행계획 세부 내용을 확정하면서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은 4,610명, 의학전문대학원 차의과대 모집 인원까지 포함해 총 4,695명으로 결정됐습니다. 수시 모집 인원이 60%를 넘고 정시 모집 인원은 32% 수준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1,913명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내용이 반영된 모집 요강이 공개되면 필요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절차가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 이제 각급 학교에서 이제 정원 내년도 입학 정원에 대한 모집 요강 발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된 것이고요. 이에 따라 각 대학이 대입 모집 요강을 속속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선 내부 학칙 개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 차례 학칙 개정안이 부결됐던 충남대는 개정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고 가천대와 성균관대도 막판 논의 끝에 학칙 개정을 마쳤지만 연세대는 대학 평의원회에서 개정 논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총장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인 전의교협은 실제 의대생들이 유급이 되고 내년 3월부터 신입생이 들어오면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이 침해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책임과 구상권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이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관공업과 서비스업 등에서 생산이 늘어난 효과로 분석되는데요. 한편 정부는 여름철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의 선제적 수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지난 3월 큰 낙폭으로 5개월 만에 하락한 산업 생산이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전산업 생산지수는 113.8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관공업 생산이 2.2% 증가했고 제조업 2.8%, 서비스업 0.3% 증가했습니다. 특히 관공업 가운데 자동차 생산은 8.1% 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최대폭 증가했습니다. 투자와 소비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에서 투자가 줄어 한 달 전보다 0.2% 감소했고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비 판매는 자동차를 비롯한 내구재 판매가 줄어 1.2% 감소했습니다. 전산업 생산은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관공업, 건설업, 서비스업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 대비 1.1%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관공업, 서비스업 등 모두 생산이 늘어 3.1%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여름철 물가 안정을 위해 미리 수급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5월 들어 기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물가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석유류 가격은 여전히 높고 양배추와 무, 사과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강세인 만큼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농산물 추가 비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6월 중 봄배추 10,000톤과 봄무 5,000톤을 추가 비축하고 여름배추 계약 재배 물량을 6,700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상추와 풋고추 등 시설 채소 작황을 상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제출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 역시 어항기 대비 방출 물량을 6월 말까지 전량 방출하고 축산물은 전염병에 대비해 추가 확산이 없도록 철저한 방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이 공식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공단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 신공항의 건설사업 설계와 시공사업 전반을 맡게 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을 현장에서 지휘하게 될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이 오늘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5일 설립 등기를 마친 공단은 다음 달 말 여객터미널 설계 당선자와 실시 설계 계약 체결을 거쳐 부지조성공사와 여객터미널 건설을 차례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공단은 2029년 말까지 가덕도 봉우리를 깎아내고 바다를 매립하는 대규모 공사 완수라는 임무를 맡은 겁니다. 이를 위해 현재 3개 본부 체제로 49명의 직원을 채용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까지 추가로 57명을 더 채용해 106명으로 규모가 더 커질 예정입니다. 공단 출범식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을 진두지휘할 공단의 출범을 축하하며 2029년 적기 개항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힘차게 문을 연 건설공단은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이어받아 오랫동안 기다려온 남북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제공항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 국제비즈니스, 첨단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중추 기반 시설이 될 것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설계 공모를 시작했는데 다음 달 13일 마감을 앞두고 국내외 유명 건설업체들이 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부지 조성공사를 맡을 건설업체 선정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 달 5일까지 건설사를 대상으로 사전 적격성 평가를 위한 접수를 받은 뒤 적격성이 확인되면 건설사들은 기본 설계를 마련한 뒤 오는 11월 정식 입찰에 뛰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현재 가덕도 신공항 설립을 위한 토지 보상 절차도 진행 중인 가운데 2029년 연말까지 24시간 안전한 공항 건설을 목표로 여러 관계기관들의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가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GPS 교란 등 연이어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에 엄중 경고 성명을 냈습니다. 도발을 계속한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28일 대남 오물풍선 살포, 서해상 GPS 교란, 30일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 등으로 도발을 지속해온 북한. 정부가 북한의 도발 관련 입장을 내고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행위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최근 도발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 이러한 도발이 북한 정권의 실체화 수준을 전 세계에 스스로 자백한 것이고 체제 내부의 난맥과 정책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체주의 억압 통치 아래 놓인 2,600만 북한 주민들의 삶을 먼저 돌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각 3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식 회의를 열어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대응을 유도할 전망입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성명 채택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시와 경기도 일대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0시부터는 주의 단계가, 다음 달 2일 0시부터 회의 종료 시점인 5일 24시까지는 경계로 단계적으로 격상됩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역대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아프리카 대상 다자간 정상급 회의를 위해 안전 확보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 정신을 기리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정부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주제로 다양한 추모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열리는 행사들을 변차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국군 유해 7위가 지난해 6월 73년 만에 고국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호국 영웅들을 직접 맞이했고 최고 예우인 예포 21발을 발사했습니다.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을 최고의 예우로 기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다양한 사업을 전개합니다. 올해 호국 보훈의 달 주제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으로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문화가 정착하기를 바라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우선 정부 기념 행사는 현충일 추념식과 60만세운동 기념식, 6.25 전쟁 행사 등으로 거행됩니다. 특히 6.25 전쟁 제74주년 행사는 6.25 전쟁 초기 낙동강 전투 주무대인 대구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승격한 국가보훈부 1주년을 기념해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 청년 세대 등이 참여하는 보훈 토크 콘서트가 6월 5일 열립니다. 보훈과 문화가 융합한 다양한 행사도 전국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달 7일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히어로즈 패밀리의 꿈과 희망 행사를 열고 전몰 순직군경에 남겨진 자녀와 가족들에게 가족 사진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가 6월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올림픽공원 88 잔디마당에서 열리고 제복근무자와 함께하는 호국 킬링 음악회와 달구벌 보훈 문화제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미래세대 보훈 가치 전승을 위해 6월 3일 용산 어린이 정원에서는 어린이 보훈 전시관 보보의 집을 개관하고 학생들의 보훈 교육을 위해 나라사랑 리더십 캠프가 6월 운영될 예정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보훈이 국민의 일상 속 살아있는 문화로 정착되어 전 국민이 보훈으로 하나 되는 국민 대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늘봄 학교에서는 국가 상징과 제복근무자를 소재로 한 교구를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의 보훈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훈 상징인 나라사랑 큰나무 배지 달기 캠페인을 6월 한 달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심각한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남수단에서 특별한 벽시 파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식량 자급을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한빛 부대가 현지에 파견돼 있는데 벼 시험 재배에 성공한 뒤에 농업 기술을 전수해주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수단 재건부대인 한빛 부대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8일 남수단 보르시의 존가랑 대학교에서 벽시 파종 행사를 열었습니다. 2022년 최악의 식량난 이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수단에서 벼농사를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빛 부대는 2014년부터 한빛 농장을 운영하며 옥수수 등 작물을 재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홍수 피해로 작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되자 벼 시험 재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부대는 존가랑 대학교 내 1,200평 규모의 벼 시험 재배지를 조성했고 지난해 10월 남수단에서 처음 벼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1월 200kg의 쌀을 수확했고 쌀 이름은 코로스로 불리게 됐습니다. 한국의 코와 남수단 말로 쌀을 뜻하는 로우스에 합성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품종 3개를 포함해 총 4개 품종의 벽시를 파종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m so happy today about this event. I have attended as a student at the Yonkarang Memori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m hoping that in some few years to come, this rise will cover the whole of South Sudan and it will help us as South Sudanese. 부대는 벼시험 재배 면적을 약 3,300평 규모로 확장하고 농업 기술을 전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K-라이스벨트에 남수단 정부의 가입을 유도해 식량난 해결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정부가 지역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매달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마임 축제가 열리는 춘천이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춘천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한 문화도시. 춘천과 강릉, 수원 등 24곳이 지정돼 있고 지난해 13곳이 조성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곳 춘천에서 문화도시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각 문화도시별 문화적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과 사람 간 따뜻한 환대를 나눌 수 있는 축제장으로 연출됐습니다. 박람회에선 24개의 문화도시가 지역별 주요 성과와 대표 사례를 공유했고 올해 12월 최종 지정을 앞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지자체는 비전과 사업계획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춘천 마임축제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열리는 올해의 춘천 마임축제는 1989년 마이미스트 유진규의 한국 마임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35년간 이어져 온 공연예술 축제입니다. 영국 런던 마임 축제, 프랑스 미모스 마임 축제와 함께 세계 3대 마임 축제로 성장하면서 지난해엔 문화체육관광부의 로컬백으로 선정됐습니다. 마임 축제를 보러 춘천을 찾은 관광객들은 색다른 경험을 기대했습니다. 마임 축제랑 불의난장 도깨비 그것도 보고 내일까지 있다가 갈 예정입니다. 마임 축제를 정확하게 어떤 거다라고 딱 알고 온 건 아니라서 오히려 모르니까 좀 기대가 되기는 해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로컬백 현장을 찾는 5번째 로컬로 캠페인으로 춘천을 찾았습니다. 지역 창작자들을 만나 지역 문화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문화도시 박람회와 마임축제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좋아요, 좋아. 훌륭했어요, 아주. 다 봤어요, 도시가 살롱. 네, 오늘 다 사람도 만나고 다 했어요. 여러분이 한 일 다 봤어요. 고맙습니다. 오케이, 땡큐, 수고해요. 유 장관은 이번 로컬로 캠페인이 춘천 마임축제와 문화도시 춘천을 연계한 만큼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춘천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로컬백이 사람들이 지역을 찾게 만드는 매력적인 문화자산인 만큼 앞으로도 매월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고유한 문화자원과 매력을 지닌 지역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정부가 6월 여행 가는 달을 맞아서 내수 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방방곡곡 130곳의 이색적인 지역 관광 코스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곳인 경주 황촌마을을 김찬규 기자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 한가운데 자리한 황촌마을. 통일신라 시대 중심지였지만 현대화를 거치며 쇠퇴했습니다. 구 경주역이 폐역하면서 지역 경제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생긴 빈집을 도시민박으로 재활용하는 등 도심 재생 사업에 나선 겁니다. 일제강점기 관사로 쓰였던 빈집은 역사를 품은 마을 호텔이 됐습니다. 황촌마을은 그 예전의 모습이 좀 많이 보존되어 있죠. 최대한 옛것을 살리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 옛날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동네와 가까운 역사유적지구에서는 찬란한 역사를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신라 문무왕이 만든 동궁과 월지에서 즐기는 야경은 경주에 하루 더 머무르게 하는 매력으로 꼽힙니다. 동궁과 월지는 일단 야경이 이쁘다고 했고 무조건 여기는 꼭 와야 된다고 우겨서 왔습니다.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같이 여행 와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서. 내후년에는 애기랑 같이 오려고요. 밤이 되면 황금빛으로 물드는 동궁과 월지는 지난해 올해의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오는 6월은 여행 가는 달입니다. 올해부터 3월과 6월 두 차례로 확대됐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방방곡곡의 숨은 매력을 찾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관광 소비 지출액이 3% 느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6월 여행 가는 달에도 경주 황촌 체류 여행을 비롯해 이색적인 지역 관광 코스가 마련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곳곳에 정말 맛있는 음식, 또 이렇게 좋은 즐길 거리, 볼거리 보시면서 좀 좋은 에너지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과 숙박 할인 혜택도 제공됩니다. KTX는 최대 반값으로 이용할 수 있고 비수도권 숙박을 최대 3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 할인권이 배포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뉴스의 숨은 이야기까지 확대해 보여드립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드넓은 대륙을 꼽아보라면 어디부터 떠올리실 건가요? 끝없는 설원이 펼쳐진 북반구의 러시아, 캐나다, 의외의 복병이 있는데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실제 아프리카 면적은 앞서 말한 러시아와 캐나다를 더한 것보다 큰데요. 지도로 볼 땐 훨씬 작아 보인다고요?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크게 그리는 도법 때문에 나타난 착시 효과입니다. 이렇듯 그동안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아프리카에 국제사회가 서로 러브콜을 보내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아프리카의 미래에 올인하고 있다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최근 재선 이후 아프리카에 가겠다며 깜짝 발언을 내놨습니다. 미국과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중국이 아프리카의 최대 투자국인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죠. 이 밖에도 사우디와 러시아, 이탈리아 등 다수 국가들도 앞다퉈 아프리카 정상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아프리카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뭘까요? 저성장 늪에서 고민하던 선진 국가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들의 시선은 글로벌 사우스, 투자와 발전 가능성이 큰 지구 남쪽의 유망주들에게 향했습니다. 남반구의 개도국 가운데 가장 눈에 띈 곳이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빈곤과 기아, 내전 등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오르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프리카는 지금 가장 팽창하고 가장 젊고 가장 자원이 풍부한 국가로 꼽힙니다. 유엔이 추산한 아프리카 인구는 14억 2천만 명, 연평균 2.5%씩 성장을 거듭하면 오는 2050년에는 25억 명에 달할 전망입니다. 단순히 사람만 많은 게 아니라 가장 젊은 대륙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중위 연령은 세계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18.8세에 불과한데요.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경제 성장률까지. 이만하면 미래 소비 시장이자 노동력 보유국으로서 매력이 충분하죠. 넓은 땅에 묻힌 풍부한 천연 자원은 덤입니다. 4차 산업의 핵심 광물로 꼽히는 리튬, 니켈 등을 비롯해 세계 광물 자원의 30%가 아프리카 땅에 묻혀 있습니다. 같은 시기 저성장 고민에 빠져 있던 건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부터 글로벌 사우스로 외교 무대를 넓히겠다고 강조해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해 열린 한 태도국 정상회의도 이런 외연 확장의 일환이었죠. 다음 달에는 역대 정부 최초로 아프리카 정상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상대가 지구상 마지막 기회의 땅이라 불리는 만큼 이번 정상회의의 의미는 각별한데요.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최초로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45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가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핵심 광물,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농업, 보건, 관광 등 다양한 경제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도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고 싶다며 오래전부터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아프리카 청년들이 K-팝과 드라마 등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점도
관계 발전을 원하는 우리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달 열린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산업화 스승을 원하는 아프리카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대한민국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대해보기 현미경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으로 하늘이 흐려지고 있는데요. 저녁 한때 경기 북부로 5mm 미만의 비가, 수도권에도 산발적인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요. 내일은 오전 한때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로 5mm 내외의 비가 오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은 산발적인 약한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이후 휴일인 일요일에는 강원과 경북 동해안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 날은 계속해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5도에서 26도 선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에는 서늘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6도, 대전 25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동해안은 낮 동안 속초 18도, 강릉은 20도 선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 광주 25도, 대구 27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해상에 하늘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구름 많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된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는 지구의 온도와 날씨를 조절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요즘 해양 오염이 심각한데 주범이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 플라스틱을 줄이는 작은 실천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